그럼 이것은 개념미술이다 아니다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초여름 날씨같이 덥습니다. 네, 더운데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관습조 회화나 실험미술 그리고 초현실주의 등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과 양상을 주제별로 조망하는 기획전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2022년도인가요? 60년대 한국의 아방가르드 미술 전시를 했었고요. 2023년도에 구겐하임에서 크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전시가 LA의 해몽뮤지엄에서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가 끝나면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전시 글로벌 안에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뭐가 있을까라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학예실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명재 학예사의 한국의 개념적 미술에 대해서 해보자라고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연구와 조사를 해온 전시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가 더 좋은 환경이었던 것은 제가 아마 구입하자마자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MMC의 리서치 펠로우십을 처음 그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 첫 번째 석학으로 알레산더 알베로 교수가 콜롬비아 대학 미술사학자이기도 하고 개념미술 전공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한국에 6개월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저희 MMC에 연구실이 있고 여기서 6개월 체류하면서 한국의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고요. 그리고 저희 자료나 우리 그 책들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개론서에 알레산더 알베로 교수가 한국의 개념미술에 대해서 글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유는 60년대 아방가르드 한국의 실험 미술이 그렇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 다음 넥스트로 저희가 선보일 전시가 필요했다. 그 전시가 바로 이 전시였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도 지금 국제적인 큰 미술관에서 전시하도록 지금 계속 네트워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레산더 알베로 교수가 이번에 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현대미술에 대해서 글을 쓰실 거고 그 몇 학자의 앞으로 올 석학들과의 글을 모아서 글로벌 텍스트 안에서 한국의 텍스트가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해외 출판으로. 그래서 그거의 첫 스타트로 되는 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카데믹합니다. 그래서 저도 배명재 학예사한테 굉장히 공부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이제 배명재 학예사가 이제 전시장에서 그리고 텍스트 갖고 설명해드리겠지만 작가들의 최초로 공개되는 첫 전시 이후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가 공개된 작품, 귀한 작품들이 또 선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성과라고 한다면 오랜 동안의 연구와 조사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전시장 보시면서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전시의 의미에 대해서 더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학예사가.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그냥 가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개념미술을 해외 소개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한 대중 전시보다는 조금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전시가 전개되는 것을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공부가 많이 필요한 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술사 재정비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배명재 학예연구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배명재 학예연구관이 개념미술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시는
네,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67 그리고 미술관 마당에서 진행되는 전시고요. 한국 작가 28분의 140여 점의 작품과 또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은 67 그리고 미술관 마당 지하 1층에 전시장이고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개념미술은 어떤 작품의 외형보다는 작가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중시하는 미술이고 60년대 중반에 서구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또 미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철학적인 미술, 언어적인 사고를 촉발하는 미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한국 미술의 흐름 속에서 미술이 눈이 아니라 망막이 아니라 망막으로 인식되는 대상에서 또 언어 사고의 차원으로 이행했던 한국 현대 미술의 어떤 개념적 전환을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특히 개념미술은 주로 학자들이 레디메이드, 자료, 개입, 언어 이 네 가지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언어적 차원, 언어적 어떤 전환에 주목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시각성이나 물질성보다는 언어와 사고의 차원으로 개념의 차원으로 이행했던 것은 60년대 말에 어떤 실험미술의 맥락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70년에 개념미술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많이 또 평론가나 미술가들 사이에 회자가 되었습니다. 70, 80년대는 언어 논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또 지적인 미술의 본질을 되묻는 그런 어떤 작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었고 또 8, 90년대를 지나면서 어떤 그 집단성이 와해된 시기에 굉장히 개별적이고 또 개념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한국의 개념미술, 개념주의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현실을 새롭게 사유하기 위한 방법론 태도로서의 개념미술은 어떻게 보면 한국 서구와 좀 다른 또 한국 개념미술만의 특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90년대에 글로벌 개념주의라는 그 글로벌 컨셉츄얼리즘이라는 전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전시가 되었었는데요. 개념 미술을 언어 하나주의로 이렇게 환원하지 않고 또 여러 사회적인 맥락과 함께 보고자 하는 그런 개념 미술의 어떤 확장된 버전인데 한국도 이 전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또 의미는 이런 그 개념 미술의 다변화, 국제화 속에서 한국 현대 미술을 어떤 동시대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또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개념 미술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그 전시의 제목도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에서 실질적으로 개념 미술, 사념 미술, 사념 작품, 개념적 미술, 개념주의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또 혼용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범주로 고정된 범주로 한정시키기보다는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의 해석의 추이들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 개념 미술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전시의 제목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전시실에서는 언어, 논리, 행위, 사물과 언어, 그리고 7전시실에서는 지도와 측정, 기호의 조정자들이라는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언어, 논리, 행위인데요. 7, 80년대에 언어, 신체, 행위를 굉장히 언어적인, 논리적인 어떤 논리성을 부여하면서 사물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ST의 작업을 개념미술의 어떤 언어적 차원에서의 시작으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아시는 장소의 논리가 신체와 행위와 또 여기저기 거기라는 언어적 발화와 그리고 장소의 관계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아카이브에 어떻게 작가들이 그 시대에 언어적 논리성을 가지고 신체의 행위와 결합했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풍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도 함께 전시가 되었고 또 이번에 이제 알렉산더로 알베로 교수님 역시 이제 이 그 특이한 한국적 특이성의 어떤 개념 미술에 굉장히 주목을 하셨습니다. 또 이번 전시의 또 의미 중에 하나는 김용민 작가가 ST의 또 창립 멤버로 활동하셨는데요. 그분의 자료가 대거 기증이 되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상업법이라든지 굉장히 수학적 논리성을 가지고 그 행위와 결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서구에서 없는 이벤트나 플럭서스나 해프닝이 없는 한국적 개념 미술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도 함께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76년도에 그 이건영, 김영미, 성능경이 함께했던 이벤트 로지컬 중요한 전시에
출품된 작업 세점이 또 좀 공개가 되고요. 이번에 77년에 임시섭의 어법 작업이 거의 이제 한 50년 만에 세 점이 함께 모여서 원래는 12피스였는데 다 사라지고 어렵게 세 점이 함께 모여서 또 전시가 되는 또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기 작가님의 작업이 그 ST와 함께 선보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목도 스페이스 인 타임이고 75년도 김순기 미술제 때 이건영 허둥현 선생님이 함께 또 전시 설명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어떤 교류의 관계 최근에 또 김순기 작가님이 뽕피디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으셨어요. 2022년 어웨어라는 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본인은 또 언어 개념 미술가다라고 스스로를 또 규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함께 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이교준 같은 이런 작가들의 논리적 퍼포먼스와 90년대 미국에 이제 이주했던 한국과 로 사이였던 관계 안에서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보려고 했던 이제 코디제 작가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 선보이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육전시실의 위층과 아래층을 같이 포함하는 좀 큰 섹션인데요. 이제 언어는 결국 사물의 의미나 세계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큰 화두를 이제 한국 작가들이 던지고 있고 이 부분도 다른 서구나 다른 어떤 나라의 개념 미술과 조금 다른 좀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언어 모델로 환원되기보다는 언어와 개념을 통한 사고와 또 재료의 형태가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있는 방식으로 사물의 어떤 관습적인 정의를 비껴 나가는 그래서 낯선 언어를 기입하고 또 시적 상징성과 유머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뼈를 다시 보게 한다라는 지점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언어적 차원에서는 지워지고 해치된 언어라든지 언어 유희라든지 불알론이란 사물과 언어의 또 다른 방식 또 문화 번역과 혼성의 언어 이런 어떤 여러 언어 개념 미술적인 차원들이 한국 미술의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몇몇 분에서 발견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94년도 전시된 이후에 처음 공개되는 침묵 편지인데요. 김순기 작가의 비워진 것이 지워진 것이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을 포용한다라는 이런 의미들 그리고 말지우기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아는 성능경과 최경환 선생님의 어떤 언어를 지워가는 신문을 지워가는 작업과 굉장히 유사한 시기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작업이고 이승택의 언어의 해체 우리가 비조각이라고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각의 개념, 예술의 개념을 거꾸로 미학으로서의 이승택의 미학도 언어를 해체하는 기존의 어떤 고정된 언어를 다시 전복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최명수의 이제 무시의 의미와 무의미와 같은 이제 그 책을 해체하는 묘 지어가는 작업들도 주목을 할 만합니다. 안유철 작가의 의자와 같은 문을 열 수 있는 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물의 본래 기능을 이제 빼고 그 안에 삶과 예술,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불안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자기의 어떤 현실의 문제 그리고 옷이라는 어떤 입는다라는 사물의 기능을 제외하고 그 안에 권력과 자유와 단결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리얼리즘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그런 아주 개념적인 언어로 세상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환기시키는 이러한 어떤 방법론이 어떤 한국적인 어떤 개념 미술의 특이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 작가의 개념 미술에서 수행적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지시문 뭐뭐뭐 하시오, 보시오 이런 것들이 그 물성이 아닌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범 작가님의 작업에서 그 단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90년대 김범 선생님 작업이 처음 공개되는 이 성냥개비 시리즈입니다. 리우 전시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이제 숨겨 나왔던 작가의 작업을 현대미술관 전시에서 최초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알론, 사물의 언어를 개입시키고 끊임없이 인간의 언어와 사물의 언어를 소통하고자 하는 이런 물알론적인 관점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 어떤 한국적 혹은 아시아에서 어떤 개념 미술의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김박형기 작가님의 작업 역시 그 본인이 나는 돌이 아니다 라는 글을 몸에 쓰고 앞에 이제 돌 그리고 점점점이라는 글을 쓰고 돌처럼 웅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또 돌이 될 수 있고 돌이 또 지나간 소리들을 듣는 그
그 언어를 이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신유물론이 80년대, 지금으로부터 40년 이전에 이미 사물과 언어의 어떤 소통을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다시 한번 그 한국 개념미술 작가들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범 작가님의 작업과 박형기 작가님의 작업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언어 유희, 그 김수기 선생님하고 이제 소통을 했을 때 나는 언어 유희, 랭귀지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디오는 이제 비디오인데 미대는 프랑스어로 비어 있고 물은 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물이라는 언어가 또 이중적 언어가 되고, 그래서 그 물을 또 얼리고 비디오의 모양으로 서서히 녹여서 가는, 그래서 비디오의 액체성을 정말 이제 물성으로 드러내고 이런 어떤 언어 유의 방식이 김수기 작가의 중요한 어떤 코드고, 이번 전시의 또 드로잉과 또 산포와 같은 언어의 기원이 새의 발자국이었다는 그 중국의 창희 이름을 고사에서 기원을 해서 본인의 미래 메종의 시골에서 새의 어떤 발자국을 드로잉으로 표현한 이런 작업들 역시 언어미적 처음이고, 은하수는 부하 락대인데 길이라는 부하와 또 목소리라는 부하를 함께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탐색한, 항상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고정된 의미를 규정하지 않고 의미의 영역을 넓혀놓으려는 그런 시도가 이번에 작업의 핵심인데요.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이번 전시에서 보실 수 있고, 또 김순기의 일기 74년 작품 역시 이번에 굉장히 그 50년여 만에 한국에서 다시 선보이는 작업입니다. 김순기와 주재한 선생님이 한 번도 사실 같이 만난 적이 없는데 이번 전시에 같이 이제 카운터파트를 만나셨어요. 두 분 다 40년대생이고 한 분은 한국에서 한 분은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면서 작업하셨던 분인데, 주재한 선생님의 작업을 그냥 딱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추상 표현주의 회화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안에 이제 그 통장이 이제 붙어 있고 글씨로 내 돈이라고 사방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민중미술에서 출발한 분이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추상표현주의 화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 돈과 또 돈 내의 언어 유희를 가지고 98년 IMF 이후에 어떤 소유와 채무의 어떤 한국 현실의 현실성을 이런 언어 유희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개념적인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작업이 이번 전시에서 또 아주 대표작인데, 이번 전시에 또 수상가를 수소문해서 이 작품과 또 80년대 주재한 선생님 작업을 80년대 작업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도 함께 또 여러 작업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이소 작가가 한 95년에 이제 기국전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90년대 개념 미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촉발이 되었고, 90년에서 95년 전후로 90년대 어떤 개념적 미술, 개념주의, 개념 미술이라는 용어들이 비평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었던 그런 중요한 또 작가의 작업들이 문화 번역과 혼성의 언어라는 차원에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자세한 작업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디체의 또 90년대 코디체 작업, 이 작업은 굉장히 또 낯선 작업인데요. 같은 시기에 박이소와 함께 미국에 계셨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의 어떤 제3지대에 대한 작업들을 언어적 작업들로 많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그 관객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적 작업들이 3장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그 유명한 조세 코수스 65년에 개념 미술을 출발을 알렸던 하나 그리고 셋인 의자를 하나 그리고 세 명의 친구, 코수스가 의자를 동호 반복적으로 사진과 개념적인 정의와 의자 자체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의자인가라는 어떤 동호 반복의 구조를 했다면, 김홍수 작가는 자기의 친구를 내세우면서 그 친구라는 정의가 어떤 사전적 정의가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친구와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적이다라는 어떤 의미로 의미를 규정 지을 수 없는 언어의 어떤 다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 기간 내내 또 실제 친구가 퍼포먼스의 어떤 퍼포먼스를 참여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작업으로 관객들을 이제 마주할 예정입니다.
정서영도 89년 안에 이제 이름이 붙여진 분할의 사물은 지극히 부분적인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물의 이름을 붙이려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그 낯선 것들 사이를 이것저것 옮겨 다니기로 하고 있다. 사물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이름이 사물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주저하고 영면되지 않은 사물의 여러 어떤 의미들을 아주 어색한, 어설픈 이런 사물성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관계들도 굉장히 또 한국 개념 미술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야 될 좀 독특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엉뚱합니다. 어라든지 TV도 TV의 언어가 아닌 며칠 전도 며칠 전의 언어가 있면서 언어 바깥의 어떤 세계들을 사유하려고 하는 이런 지점들도 드러나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념 미술에 굉장히 코드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화이트가 될 수도 있고 화이트가 블랙이 될 수도 있고 블랙이 될 수도 있고 블랙이 화이트를 줄 수도 있고 언어가 규정되지 않지만 다른 어떤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라든지 공서문에 92년 전시된 이후에 작고하셨잖아요. 근데 이 작업은 정말 이제 공성원의 미술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제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개념 간의 교집합인데 7개의 단어들의 교집합을 이분이 공학을 전공하셨거든요. 마치 데이터처럼 모은 다음에 그 교집합들을 찾아서 결국은 유스라는 단어로 그래서 정의는 굉장히 가변적이고 사용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4년여 만에 다시 또 저희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는 귀한 작업인데요. 꼭 어떤 작업 방식으로 이 작업을 하셨는가를 또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소라의 작업의 어떤 텍스트 작업과 함께 시일 전시장으로 가시면 이제 지도와 측정인데 사실 지도라는 것, 또 측정이라는 거는 서구뿐 아니라 전 세계 개념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드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미술 씬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도 계량기 시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거지만 작가들은 특히 한국의 작가들은 그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의 전제를 의심하면서 그 단위와 수치를 차용하면서도 이를 편집하고 역전시키는 이런 이제 관계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를 이동하는 그런 다중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표준 체계에 대한 어떤 전도의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이 어떤 기호로서 또 언어적 기호로서 표준 체계로서 지도와 측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의 어떤 거를 300개로 잘라서 굉장히 평평한 어떤 지도가 70년대 지도가 2000년대, 90년대를 아울러서 2000년대에 박이소의 세상에 있지만 존재하지만 월드와이드 웹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비가시적인 도시들의 이름들을 가시화시키면서 와이드 월드 와이드로 표현한 이런 작업들이 이번 전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70년대와 90년대 작가들이 함께 만나거든요. 개념미술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그래서 이런 두 작가의 작업을 또 비교해서 또 한편으로는 80년대 미국에서 계셨던 김사석 작가님이 이 지도를 역전시키면서 역지도라고 하면서 기존의 지도 체계를 개정과 역전시킨 이런 작업들에 저희가 춘천에 작업실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지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200점이 넘는 지도를 반복적으로 작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개였던 것 같습니다. 박덕준의 교토에서 태어나서 이중 정체성을 가졌던 분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불안정성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그 시간의 체계는 90년대 작가인 오인현 작가에서 시간의 만남 실제로 본인이 시계를 차고 아직도 이 시간의 만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 시간을 이제 같이 경주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시공간에 있어도 그 시계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조차도 굉장히 가변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의 어떤 전환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박이소의 한 편과 이분들은 모두 지도를 하면서 성동현 선생님도 지도를 하고 자를 하고 박이소 작가님도 지도를 하고 이런 측정에 대한 걸 하고 김사정 선생님도 지도를 하고 자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과 지도라는 거는 개념미술 작가들에게 어떤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한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무제 한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그 측정에 대한 신체와 공간과 측정의 가변성을 70년대 작가인 이건용의 동일 면적과 실내 측정
이 작업은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영상인데요. 저희가 자료로만 봤던 것이 75년 첫 번째 이호는 작가의 작업인데 이제 이 작업을 같이 비교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지도와 측정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인데요. 기호의 조정자들이라는 섹션입니다. 오브제 생산자가 아니라 기호의 조정자로, 그래서 기존에 유통되는 기호들을 다시 재별하거나 편집하는, 그래서 개념미술이 어떤 비물질성과 물질성의 완결성을 와해하면서 그냥 있는 작업들을 재배치하면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이번 전시에 소개가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신문이나 잡지 기존 작품의 일부를 인용해서 지우거나 또 재배치하면서 기호책의 가변성을 드러내고 또 그 이면에 작동하는 권위를 노출한 작업,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편미술, 메일아트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떻게 해서 전개되는 작품미술 씬에서 개념미술의 중요한 어떤 메일아트의 어떤 양상들, 그리고 기존의 인물이나 사건들을 새로운 맥락을 재배치한 어떤 작업들,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민결 작가의 현장 굉장히 유명하지만 79년도 그러니까 수십 개의 현장 시리즈 중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작품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작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작가가 아주 아끼는 또 작업인데요. 기존의 어떤 그 신문의 기호들, 부호들을 찍은 다음에 그 위에 작가가 다시 부호를 찍어서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그 밑에 숨은 어떤 편집 체계들, 기호 장치들을 보여주는 이런 작업들이, 또 김영철의 지워진 신문, 한국일보인데요. 지워진 신문과 만나고, 또 90년대, 2000년대 활동했던 김소라 작가의 지워진 신문과 만납니다. 2007년 4월 3일 중앙일보 신문이거든요. 그 신문과 만나면서 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작가가 함께 이제 그 기호의 조종자들로서 묶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재환 작가님의 부호와 어떤 권력자들의 그 관계들, 그리고 이제 광고의 어떤 형식들을 가지고 윤동철 작가님의 이제 그림 문자 공고는 전시장에서 또 관객들과 함께 퍼포먼스로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어떤 광고의 그 시스템을, 광고의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를 전념하면서 현실을 다시 얘기하는 이런 작업들. 이 작업도 90년에 조명수 작가가 90년대 굉장히 중요한 활동했던 여성 작가였는데요. 이 작업도 저희 90년에 전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또 이번 전시에서 소개가 됩니다. 아파트 광고 이미지를 가지고 제작한 작업입니다. 본인의 작업을 이제 지워가면서 내장시키면서 끊임없이 그 위에 또 다른 작업들을 얹혀가는, 그래서 김영익 작가의 작업은 항상 90년부터 2002, 96년부터 2013, 70년부터 2022년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품이라는 것이 완결되어 있지 않고 끝내는 내장되고 사라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가변성이 서구 개념미술이 얘기하는 탈물질성하고도 만나는 지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개념미술 안에서 또 소멸과 퇴적과 물질성이 사라지는 그 지점 안에서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도 이제 처음으로 공개되고, 이번 전시에 작가 굉장히 위트 있는 또 화이트아웃, 정말 지워버리는 이 작업을 제작하면서 관객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거를 이제 그 분한테 드리는 이런 어떤 조금 더 수행적인 이런 작업들도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됩니다. 우편예술은 잘 아시다시피 69년 최초의 또 메일아트고, 또 한국의 개념미술을 또 촉발시킨 이 작업과 함께 80년대의 메일아트입니다. 윤동천의 당신의 목소리의 힘입니다. 이 작품도 87년에 전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재제작이 되어서 공개되는 작업인데요. 작가가 실제 이제 우편 시스템을 활용했던, 그리고 오이나의 퍼스널 레드 역시 작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신문이 유통되는 그 과정 안에 미술을 개입시키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메일아트와 유통 시스템을 활용한 미술의 경향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작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년의 숫자 따라가는 숫자라는 기호들, 또 이름이라는 어떤 부호,
이런 것들이 공적이면서 굉장히 개인적이지만 또 어떤 공적인 체계 안에서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를 이 작업은 저희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작가가 20개의 굉장히 흔한 이름을 선택을 한 다음에 2006년부터 쭉 작업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전시장에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실제로 김민지 씨 계시면 오세요. 김태우 씨 계시면 오세요. 전시장에 이제 호명을 한 다음에 함께 작가 그 관객들과 만나면서 이름이라는 거가 그 기호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관객 참여적 작업으로 전시 기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홍서 작가가 어떤 그 기존의 작품들을 김영희 작가가 본인의 작업이 인용한 것처럼 기존의 작업들을 인용하면서 미술이 구성되는 어떤 방식들을 이제 표현한 작업들, 미술관 마당에 로버트 인디아나의 작업을 가지고 찌그러진 그래서 완성이 되지 않은 비완성된 작업의 어떤 한국적 버전을 보여준 작업들이라든지 토크나 이제 마오가 닉슨을 만났다는데 역사에 기반해서 굉장히 허구적인 어떤 기호의 어떤 재배열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까지 전시에 선보이고 있고요. 전시 기간 동안 이제 국제 심포지움 아시아 개념미술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이 연구기획과의 기획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참여한 작가들과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전시장에 이제 연보가 있는데요. 이 연보를 제가 굉장히 오랜 수개월에 걸쳐서 만든 이유는 한국미술의 동시대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60년대, 70년대 서구에서 또 혹은 라틴 아메리카나 모스크바에서 개념 미술이 진행했던 그 과정과 한국이 진행했던 과정 함께 보면서 그 넓은 어떤 국제적 맥락 안에서 한국의 개념적 미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연보가 전시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필자분들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한국 개념미술의 좀 권위자이기도 하신 우정아 교수님과 또 정은영 선생님, 조순인 선생님. 조순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실험미술을 개념미술로 아예 규정을 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 알베르 교수님도 70년대에 이벤트 로직화가 90년대 박예조를 중심으로 한국의 개념미술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장수현 선생님도 이제 연표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 전환이라는 범주로 70년대와 90년대까지의 미술을 한번 저희가 이제 보면서 한국 미술사를 다시 읽는 이런 전시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색화나 실험미술, 민중미술 이외의 한국 미술 변화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90년대 전후로 되었는데 70년대까지 또 끌어올린 연표를 보시면 그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70년대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한국 개념미술이 굉장히 낯설지만 라틴 아메리카나 모스크바나 차이니즈 컨셉주얼리즘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제 담론 안에서 글로벌 개념주의 안에서 한국 개념미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촉발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민 아카이브라든지 윤진석의 억법이라든지 김순기의 친구 편지 일기, 임동준 작가님의 작업들, 조경수, 김범의 성남개비 시리즈, 오인환, 홍성훈, 조동수 이런 선생님들의 작업이 이번 전시에 한 10여 전 정도가 전시 이후에 처음 공개되는 작업이어서 또 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쪽 먼저. 네, 아테네미주의 김진구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에는 이제 ST는 들어가는데 AG는 빠져서 어떻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또 그때 당시 모더니즘하고 리얼리즘 사이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찰이나 부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구 사조를 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연치 어려운 부분인데, 하지만 그때 당시 군부 독재 시대에 그러한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부분들도 또 그런 작품들도 있는지 두 가지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조순 선생님 글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는 바지만 한국의 개념미술은 어떻게 보면 60년대 실험미술에서 시작된 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전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 개념미술의 어떤 역사적인 계보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쫙 이제 보여주는 전시라기보다는 개념미술의 여러 차원 중에서 언어적 차원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여다보는 전시거든요. 근데 에이지 같은 경우는 언어보다는 뭐 이완 선생님이 돌이라든지 신문선 선생님이 나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물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그럴 때는 이제 사물성보다는 오히려 언어적인 조금 더 개념적인 차원들 그래서 이제 개념미술의 어떤 언어적 차원의 시작을 ST로 이제 봤고 그런 부분은 뭐 저의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우정화 선생님도 한국 개념미술 권위자 신우정화 선생님도 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 많은 또 미술사학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 이제 ST를 시작으로 좀 언어적인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도 ST를 언어적 차원으로 논리적 차원으로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업과 또 아카이브 자료가 저희 미술관의 미술연구센터에 대고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람객이 보면 왜 이렇게 논리적인 거를 언어적인 거를 그때 비트겐슈타인 언어가 굉장히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70년대 국제 작업실에 가니까 책들이 꼽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 언어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을까? 그걸 왜 행위와 결합하려고 했을까? 그 시각에서 한번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알베르 교수님도 그걸 굉장히 독특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플럭서스 같은 경우에 즉흥적이고 물론 스코어라는 언어가 있지만 그 어떤 수학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런 논리성, 동어반복의 논리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들이 어떤 혹자는 이제 70년대 굉장히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욕구가 있었고 또 당시 70년대 언어 철학이 또 중요했고 그래서 아마 좀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독특한 개념미술 양상이 아닌가라고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 죄송한데 작품 선정에 대한 부분을 혹시 간략하게 좀 말씀해 네, 주실까요? 선정이 이제 제가 드린 답변과 이제 이어서 좀 더 언어적인 차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개념미술을 명명하는 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실제 역사적인 어떤 고증의 자료들을 보면 70년대 이유 선생님이나 윤치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개념미술이라고 명명했고 90년대도 그랬고 그래서 작가들이 그 어떤 개념미술이라는 그 언급 안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언어적인 차원에서 꼭 바라봐야 되는 작가들 위주로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여기 앞쪽에 먼저 받을까요? 그러면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가장 그러면은 그 개념미술에 있어서 상징적인 작품이 무엇인가 싶네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개념미술이 뭔가라는 질문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70년대에 ST의 이제 작가들 이건영과 성민정 선생님과 또 90년대의 박이소를 중심으로 하는 또 제 작가들과 그 이후에 오인환이나 김홍석 같이 그 이후 세대의 어떤 조금 더 열린 정말 수행적 차원에서 오인환 선생님이나 김홍석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실제 퍼포먼스를 하거나 오인환 선생님 직접 자기가 그 1부터 1000까지의 그 숫자를 찍기 위해서 실제로 가거든요. 그 시계를 만남하고 그런 좀 더 열린 방식으로 현실을 사유하고 했던 그 세 개의 지점 안에서 7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전후 그리고 90년대 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한 작가들인데 조금 더 상징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저희가 지금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은 단색화, 그다음에 실험미술 위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동안 또 해왔고 근데 다시 지금 개념미술이다 아니다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전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단색화와 흐름으로 개념을 다르게 보는 건지 완전하게 근데 단색화도 개념미술에 속해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하신 건지, 왜 네. UI나 뭐 이런 네, 사람들 네. 안 들어갔는지. 네네네. 사실 이 전시는 70년대에 방점을 둔 전시라기보다는 90년대에 방점을 둔 전시장 가시면 아마 국민들 보시는 데 많은데, 90년대 개념이 시작됐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70년대 개념 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70년대 시작을 이제 했던 거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단색화는 왜 개념 미술이 아닌가. 그래서 조신 선생 글을 읽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이 좀 풀리실 텐데요. 그게 일종의 이제 오해였던 것 같아요. 단색화가 관념이다. 이 어떤 우리의 행위의 관념이기 때문에 개념 미술이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이 당시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것은 개념 미술을 조금 오해한 지점들이 있고, 개념 미술은 사실 시각성이나 미술이 얘기하는 점선면, 물성이 아니라 어떤 완성도가 아니라 작가의 개념과 어떤 언어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훨씬 더 이제 강점이 되는, 그래서 눈을 건드리는 미술이 아니라 머리를 건드리는 미술이라고 했을 때, 물론 단색화도 우리가 보면서 명상도 할 수 있고 관념의 세계도 빠질 수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색화가 지향하는 지점은 물성이거든요. 박유선 선생님이 수없이 수행을 하지만 그래도 표현에 남는 그 터치와 그 아티에르가 이제 단색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작가들이 열광하고 또 평론가 미술사에서 열광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린버그의 추상 표현주의를 반대하면서 개념 미술이 나왔던 것처럼 그 ST나 AG도 단색화에 대한 저항에서 지금 나온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될 이제 좀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또 이 전시를 기회로 또 많은 학자분들이 또 토론을 하시면서 심포나 여러 학술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를 확장을 하고 심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